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코본드죠. AT1 신종자본증권의 사태를 좀 들여다보면서 미국 국채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AT1 사태는 코코본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게 CB 전환사채가 있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메자닌 증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채, 자본,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코코본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CB 전환사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CB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죠. 뭐 내가 주식으로 전환권 행사를 할지, 뭐 채권으로 뭐 이렇게 투자 수익을 올릴지 투자자가 결정을 하는데 이 코코본드는 웃긴 게 채권을 발행한 주체, 그러니까 은행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뭐 쭉 설명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코코본드는 AT1이죠. 은행이 이제 회사채, 은행채를 발행을 한 겁니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여기에 좀 디테일한 특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약을 넣냐면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내가 이 채권 갚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특약을 넣은 거죠. 뭐 디테일하게는 위험성 자산, 그러니까 분자가 자기 자본으로 잡히는 그 BIS 비율이 뭐 이 BIS 비율이 보통은 8%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3% 이하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은행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지금 코코본드라고 하는 회사채를 갚지 않겠다, 상환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상각하겠다라는 특약을 넣은 거죠. 뭐 상각하겠다라는 특약도 넣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채권을 주식으로 또 바꿔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을 붙인 회사채, 은행채입니다. 뭐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CB랑 다른 것은 이런 판단을 발행한 주체, 은행이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투자자가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불리할 것만 같은 이런 채권, 회사채, 은행채를 누가 사냐? 그래도 샀습니다.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샀는데 뭐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첫 번째는 뭐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뭐 은행의 일반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은행의 이제 건전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채권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죠. 근데 이제 CS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서 상각 처리를 해버린 것이죠. 원래는 계속해서 재연장, 롤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성격의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자본과도 유사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전환사채랑 비슷하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인식하는 거는 자본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계정을 잡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자본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들은 코코본드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코코본드가 결국에는 조건에 따라 계약 디테일한 내용에 따라 상각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놀란 겁니다. 주식보다 더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코본드 채권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은행의 건전성을 높게 평가해서 다소 위험해 보이는 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각 처리도 하고 주식보다 리스키한 채권이라는 인식이 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 발행하는 코코본드를 이제 사줄 투자자 수요가 완전히 줄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코코본드에 투자 사줄 사람이 없다 보면 궁극적으로 회사는 자본 비율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차환 발행이 안 되죠. 롤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조기 상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게 콜옵션이라 해서 우리나라 코코밴드는 그런 식의 조건을 많이 넣는다고 하죠. 뭐 5년 주기로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신한은행도 그렇게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코코본드 투자 수요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이게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은행들이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이 BIS 비율이 8% 이상의 요구를 맞추는 게 힘들어져요. 결국 자본이 줄면 자본으로 인식했던 아까 채권이 코코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롤오버가 안 되거나 이제 뭐 차환 발행 없이 이제 조기 상환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투자 수요가 없거나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니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갑자기 줄입니까? 대출을 갑자기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에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기타 다른 회사의 회사채라든지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리스키한 채권 또 국채가 될 수도 있고 이 등등의 자산을 이렇게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BIS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채권의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던질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는 다양한 뭐 회사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리스키한 채권 또는 하이힐드 채권을 먼저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먼저 매각하면서 이 BIS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런 회사채의 투매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꿈쩍이지 않았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도 들썩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준이 생각하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단 하나라고 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국채 장기 금리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것을 연준은 금융시장을 관리한다. 금융시장의 혼란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에는 은행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들고 있는 자산을 던진다는 뜻이고 극한의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연준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시면 미국 국채를 던지지 마, 내가 사줄게, 나한테 가져와 라는 정책들이 다예요. 그게 통화스와프고 그게 BTFP고 그게 뭐 재할인 창구고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 성격의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미국채 던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입니다. 즉 연준이 생각하는 금융 리스크의 해결 방법은 장기금리, 미국 국채의 가격 안정화에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BIS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위험 자산을 줄이려는 현상은 결국에는 이 코코본드 사태로 인해서 확산될 것인데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SLR 규제예요. SLR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 사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양한 은행을 통제하는 디테일한 정책 중에 하나를 통해서 충분히 금융 리스크, 금융시장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승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SLR 규제 완화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지금의 이런 코코본드 사태도 계속 추론해보고 결과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다 보면 SLR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험 가중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 SLR 규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지금 자기 자본에 지금 보시면 자기 자본을 줄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BIS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국채와 지급준비금이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SLR 규제입니다. SLR 규제는 궁극적으로 지금 6%를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형 은행의 경우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이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굵직하고 돈 있는 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국채 가격이 빠르게 튀겠죠. 그러면서 덩달아 다른 은행들도 다 같이 국채를 사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기에서 코로나의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산에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를 해줬어요. 이게 자산 항목에서 국채를 제외해 주게 되면 이 급격하게 BIS 비율이 낮아지죠. SLR 규제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죠. 자산에서 빠지니까 자기 자본은 그대로고 자산이 빠지니까 자산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를 해주면 자산이 빠지죠. 당연히 이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SLR 규제와 BIS의 이제 비율을 모두 충족해 주게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지금 이 SLR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해 준다는 정책. 예전에도 관례가 한번 있었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런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 SLR 규제와 BIS 비율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산 항목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이 빠지게 되니까 급격하게 BIS 비율이 높아지고 SLR 규제를 충족하게 되죠. 그럼 채권을 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생각하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미국 채권 가격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 국채 가격을 특히 장기채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가 생기는 거를 막고 싶으면서, 즉 장기채 가격을 방어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게 연준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는 SLR 규제 완화로 계속 언급을 했었고, 지금 이런 사태들이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려서 반드시 다시 한번 뜨겁게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SLR 규제가 상당히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규제인데, 이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자산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되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유사시의 유동성을 위해서 확보해 놓은 현금인데, 또 국채는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안전자산이죠. 이거를 여기에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에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양한 지금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SLR 규제를 풀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부터 지금 뭐 주요 굵직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꾸준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월스트리트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고요. 결국에는 23년 6월 달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지금 공론화되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SLR 규제가 이 SLR 규제 완화 쪽으로 모든 시장 환경이 모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한도의 협상 과정과 맞물려서 지금 은행들의 이런 뭐 지금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뭐 결국에는 채권 시장에서 이런 SLR 규제 완화를 손보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SLR 규제와 연준의 SLR 규제 완화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구조적으로도 국채 금리가 더 높습니다. 안정성 있는 그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건 이 SLR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정말 트리거가 돼서 상승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팀 가이트너죠. 미국 전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SLR 규제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 좀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제 고위 규제 기관, 학계, 뭐 재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뭐 이런 싱크탱크에서도 뭐 주요 권장 사항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SLR 규제 완화 쪽으로 흐름이 모아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뭐 사실 지금 최근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완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도 조금 올랐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제서부터인가요? 계속 뭐 이렇게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이미 뭐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코코본드 사태를 통해 본 미국 국채 투자 포인트 결국 SLR 완화 규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